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다룰 주제, 바로 알코올 관련 간 질환, 그러니까 ALD입니다. 네, 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간 문제를 포괄하는 용어죠. 맞아요. 비교적 가벼운 지방간에서 시작해서 간염, 간 섬유화, 그리고 진짜 심각한 상태인 간경변증까지 갈 수 있고요. 특히 그 급성 알코올성 간염은 갑작스럽게 간 기능이 확 나빠지면서 사망률도 꽤 높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의학 자료, 알코올 관련 간 질환, 이 챕터를 가지고요. 이 병이 도대체 뭔지, 또 얼마나 흔한지, 간이 어떻게 망가지고 병이 진행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지, 그리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최신 치료는 뭐가 있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네, 뭐랄까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옆에서 친구가 설명해 주듯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면서 음주량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또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술 소비가 늘면서 알코올 관련 간 질환으로 병원을 찾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코올이랑 간 건강에 대한 필수 정보들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현황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 미국 성인의 한 7% 정도가 건강에 좀 안 좋은 수준으로 술을 마신다고 해요. 7%면 적지 않은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통 여성은 하루 평균 2잔 이상, 남성은 3잔 이상 마시는 경우, 아니면 한 번 마실 때 여성이 4잔, 남성이 5잔 이상 마시는 소위 폭음이라고 하죠. 아, 폭음. 여기서 한 잔이면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 정도, 에탄올로 따지면 한 14g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지역별로 술 소비량이 많은 곳일수록 알코올 관련 간 질환 환자도 많아요. 거의 비례 관계를 보이죠. 팬데믹 때 술 소비 늘면서 이게 더 심해졌고요. 그럼 실제 간 질환 유병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미국 일반 인구 기준으로 보면 술 때문에 지방간이 생긴 분들이 한 4.7% 정도 되고요. 여기서 상태가 더 나빠져서 간이 좀 굳어가는 거죠. 2단계 이상 섬유증이 있는 경우가 1.5%나 된다고 합니다.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간경변증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경변증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1위 일 정도로 심각한 병인데요. 연간 116만 명 이상이 이걸로 사망해요. 근데 이 중에서 거의 절반, 한 48%가 알코올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 절반 가까이가 술 때문이라니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한 18%는 이미 섬유증이 있었고 26%는 간경변증이었어요. 근데 또 한 7%는 간경변증은 없는데 갑자기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알코올 영향이 참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죠. 네. 유럽 기준으로도 급성 알코올성 간염 발생률이 100만 명당 수십 명이면 이게 드문 병은 아니네요, 정말. 자, 그럼 술이 우리 간에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손상을 입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알코올, 그러니까 에탄올을 마시면 위랑 장 윗부분에서 금방 흡수가 돼요. 그리고 혈액을 타고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니까요. 그렇죠. 간세포 안으로 들어온 에탄올은 첫 번째로 알코올 탈수소 효소, ADH1이라고 부르는 효소가 분해를 시작해요. 이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꿉니다. 아, 그 아세트알데히드. 술 마시고 다음날 머리 아프고 속 안 좋게 만드는 그 원인 물질로 유명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근데 문제는 술을 만성적으로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간에서 두 번째 요소, 사이토크롬 P450-221, CYP221이라는 게 더 많이 생겨요. 그건 왜 문제가 되나요? 이것도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꾸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종, ROS라는 게 엄청 많이 생겨요. 이게 세포에 아주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포에 녹이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이 쓴다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 자체의 독성도 문제지만 이 활성산소종이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아주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그럼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행히 우리 몸에는 또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ALDH라는 게 있어서요. 이걸 독성이 훨씬 덜한 아세트산, 그러니까 식초 성분으로 다시 분해를 해줘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시아 사람들 중에는 유전적으로 이 ALDH 효소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술 조금만 마셔도 얼굴 확 빨개지고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술 마시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금방 쌓이니까 얼굴 빨개지고 메스껍고 심장 두근거리고. 그렇죠. 흔히 술 약하다 하는 게 이거랑 관련이 깊습니다. 아하, 그게 유전적인 거였군요. 그럼 그 아세트산은 괜찮은 건가요? 독성이 덜하다고 하셨는데. 아세트산 자체는 독성이 거의 없기는 한데요. 이게 또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거나 아니면 지방산, 중성지방 만드는 재료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알코올은 이 전체 과정을 좀 교란시켜요. 지방 합성을 막 촉진하는 유전자 스위치는 켜버리고 반대로 지방을 분해하고 내보내는 유전자 스위치는 꺼버리는 식으로요. 엇갈리게 작동하게 만드네요. 네. 그리고 간세포 안에 에너지 대사 균형, NADH, NAD 플러스 비율 같은 걸 바꿔서 지방분해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잘 못 돌게 만들어요. 게다가 몸의 다른 데서 지방 조직이나 장 같은 데서 간으로 지방산을 더 많이 끌어오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 그럼 결국. 결국 이런 과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간에 지방이 그냥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알코올 대사 과정 자체가 간의 지방을 쌓이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군요. 근데 아까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다 심각한 간질환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자료에도 한 10%, 20% 정도만 그렇다고 하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알코올 관련 간질환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마시냐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개인의 행동,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는 유전적인 소인 같은 것들이 관여합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음주량과 기간, 이건 당연하겠죠. 많이, 오래 마실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용량 의존적 관계가 뚜렷해요. 네. 두 번째는 성별.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양의 술에도 간 손상을 입기가 더 쉽습니다. 아마 알코올 대사 차이나 호르몬 영향 같은 게 있을 걸로 봐요. 아, 여성이 더 취약하군요. 네. 그리고 흡연.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알코올성 간경변증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에요. 술이랑 담배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로 간에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술 마실 때 담배 피우는 분들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번째는 음주 패턴. 특히 빈속에 술 마시거나 짧은 시간에 확 마시는 폭음 습관. 이런 게 진행성 ALD 위험을 높입니다. 또 있나요? 비만이나 대사 이상도 중요해요. 비만하거나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이 술을 마시면 간 손상 위험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요즘엔 술 문제랑 대사 문제를 같이 가진 경우를 대사성 ALD, 메타 AL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메타 ALD 새로운 개념이네요. 네. 그리고 다른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철분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는 혈색소증 같은 병이 있으면 알코올의 독성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셨죠.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알코올 중독 경향과는 또 별개로 알코올 때문에 간경변증이 더 잘 생기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서 PNPL3 같은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위험이 좀 높아지고 반대로 HSD, 17B13 같은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좀 보호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와, 유전자에 따라 차이가 있군요. 네, 근데 아직 그 정확한 기전은 다 밝혀지지 않아서 연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 상태도 중요해요. 장 건강이요? 간이랑 무슨 상관이죠? 술을 만성적으로 마시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변하고 장벽이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세균에서 나온 독소, 예를 들어 LPS 같은 게 혈액으로 쉽게 넘어가서 간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이게 간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간세포 손상이나 선위화를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간 건강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요인들이 관여하네요. 유전적인 것까지 있다니
어떤 사람은 정말 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 이런 간 질환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신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이게 또 문제인데요. 초기 단계, 그러니까 단순 지방간이나 초기 간염, 아니면 간 기능이 아직 괜찮은 대상성 간경변증 단계에서는 대부분 아무 증상을 못 느껴요. 증상이 없다니 그게 더 무서운데요? 맞아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어떤 상황인가요? 간 기능이 확 떨어지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악화됐거나 아니면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급성 알코올성 간염은 보통 최근까지도 술을 많이 드셨던 분들, 여성은 하루 40g, 남성은 50에서 60g 이상 꾸준히 드셨던 분들한테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황달이에요.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거죠. 피검사 해보면 빌리루빈 수치가 3mg/dl 이상으로 확 올라가 있습니다. 황달 말고 다른 증상은 없나요? 그 외에도 열이 나거나 몸이 그냥 축 늘어지고 기운 없고 간이 있는 오른쪽 윗배를 누르면 아프고 간이 커져 있는 소견 같은 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만성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더 있을 수 있죠? 표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던데요. 네,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배에 물 차는 복수, 감염이 잘 생기는 것, 식도나 위 정맥이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정맥류 출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간성 뇌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만성 피로감, 영양실조 때문에 근육이 쭉 빠지는 근감소증, 가슴 같은데 거미 모양으로 혈관이 보이는 거미혈관종, 손바닥이 유난히 붉어지는 손바닥 홍반 같은 것도 있고요. 아, 그런 것들도 다 간 때문일 수 있군요. 네, 지속적인 황달이나 다리 부종도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여성처럼 커지는 여성형 유방, 손발저림 같은 말초신경 병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갑자기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 손떨림, 불안, 초조, 심하면 발작이나 선망 같은 것들이죠. 또 비타민 B1 부족으로 인한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 같은 신경계 문제도 동반될 수 있고요. 정말 전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네요. 특히 급성 알코올성 간염 환자분들은 입원할 때부터 이미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가 10에서 20% 이상 되고 전신 염증 반응이나 콩팥 기능까지 갑자기 나빠지는 간신증후군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도 흔하게 생겨요. 예후가 안 좋다는 신호들이죠. 증상이 없을 때도 많다고 하니까 결국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혈액 검사를 하죠. 근데 단순 지방간만 있을 때는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일 수도 있어요. 염증이 같이 있는 지방간염 단계가 되면 AST, ALT 같은 간 효소 수치가 오르는데요. 특히 알코올성 간질환에서는 다른 간질환과 좀 다르게 AST 수치가 ALT 수치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AST, ALT 비율이 1보다 크죠. 아, 그 비율이 특징적이군요. 네,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면 황달 수치인 빌리루빈이나 혈액 응고 시간 INR이 길어지고 간에서 만드는 단백질인 아르부민 수치나 혈소판 수치는 점점 떨어지는 소견을 보입니다. 급성 알코올성 간염은 피검사 소견이 좀 더 뚜렷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급성 알코올성 간염은 AST, ALT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보통 400 IOL을 잘 안 넘는데 AST가 ALT보다 1.5배 이상 높고 황달 수치 빌리루빈이 3mg/dL 이상으로 뚜렷하게 올라가 있는 게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런 검사 결과와 함께 환자분이 얼마나 술을 드셨는지 그 음주력을 자세히 확인하는 게 진단에 제일 중요하고요. AUDAT 같은 표준화된 설문지를 써서 알코올 사용장의 여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원인으로 간이 나빠진 건 아닌지, 예를 들어 바이러스 간염이나 약물성 간 손상 같은 것들을 배제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간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도 하겠죠. 초음파나 CT 같은 거요? 그럼요. 간 초음파, CT,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간에 지방이 얼마나 꼈는지, 간 모양이 간경변증처럼 울퉁불퉁해지진 않았는지, 배에 물이 찼는지, 복수, 비장은 커졌는지 이런 문맥고혈압의 증거들을 찾아봅니다. 요즘에는 검사 기술이 더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초음파나 MRI를 이용해서 간에 낀 지방의 양이나 간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즉 섬유화 정도를 수치로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기술들이 많이 쓰여요.
CAP나 MRPDF로 지방량을 재고 간 탄성도 검사, 흔히 파이브로스캔이라고 부르는 걸로 간의 굵기를 측정하죠. 아, 파이브로스캔 들어봤어요. 네, 그 탄성도 검사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심한 섬유증이다, 얼마 이상이면 간경변증이다 이런 기준치들이 나와 있어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혈액 검사 수치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든 사이브4 점수 같은 걸로도 간단하게 심한 섬유증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럼 간 조직 검사, 생검은 언제 하나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보통 단순 지방간이나 지방간염 진단 자체를 위해서 조직 검사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좀 애매할 때, 예를 들어 다른 간질환, 약물성이나 자가 면역성, 바이러스성 간염 같은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거나 피검사 결과가 좀 전형적이지 않을 때, 또는 급성 알코올성 간염 진단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간 조직 검사를 고려합니다.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 의심될 때 특히 더 필요한 경우가 있겠군요. 네, 특히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 의심되는데 혹시 다른 심각한 원인, 예를 들어 갑자기 간으로 피가 안 가서 생기는 허혈성 간 손상 같은 거랑 간별이 꼭 필요할 때는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넣어 간 조직을 얻는 경정맥 간생검을 하기도 해요. 조직 검사를 하면 알코올성 간 손상의 특징적인 소견들, 지방이 많이 껴있고 간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고 염증 세포들이 보이고 말로리 댕크체라는 특이한 구조물 같은 걸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섬유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이미 간경변증이 와 있는지, 급성 알코올성 간염 환자의 80% 정도는 이미 간경변증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진단이 확실해지겠네요. 그리고 급성 알코올성 간염 환자분들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입원 중에는 폐렴이나 요로 감염, 배 안에 염증, 복막염 같은 게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레이나 혈액, 소변, 복수 배양 검사 같은 걸 정기적으로 꼭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네, 진단 과정도 정말 면밀하게 이루어지는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단된 알코올 관련 간질환,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또 현재까지 가장 효과가 확실한 치료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금주. 술을 완전히 끊는 겁니다. 금주요? 역시 그게 답이군요. 네, 이게 치료의 시작이고 핵심이에요. 다른 어떤 치료보다 이게 우선입니다. 특히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초기 간염 단계에서는 술만 완전히 끊어도 간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가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의 근본 원인인 알코올 의존 문제, 알코올 사용 장애 다치를 해결하는 게 ALD 치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금주 말고 다른 약물 치료 같은 건 없나요? 간을 좀 보호해주거나 회복시키는 약이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섬유증 자체를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되돌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약물은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여러 약물들이 연구되고는 있지만 아직은요. 그래서 금주가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미 간경변증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주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간경변증 상태에서도 금주는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술을 계속 마시면 간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그리고 간암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아져요. 네. 그래서 간경변증 진단을 받으면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해서 식도나 위에 정맥류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예방적 치료를 해야 하고요. 또 6개월마다 간 초음파랑 피검사, 알파테아 단백 검사를 해서 혹시 간암이 생기지 않는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감시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런 합병증 관리는 사실 다른 원인으로 생긴 간경변증 환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간 기능이 너무 나빠져서 이런 합병증들이 조절이 안 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상태가 되거나 간암이 발생하면 그때는 간 이식이 유일한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미국에서는 알코올 관련 간 질환이 간 이식을 받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아,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급성 알코올성 간염은요? 사망률도 높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치료가 좀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급성 알코올성 간염은 굉장히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우선 여러 가지 예측 점수, MDF나 멜드 점수 같은 걸 이용해서 환자가 얼마나 중증인지 평가를 합니다. 이 점수가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중등도, 높으면 중증으로 나누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죠. 중등도와 중증은 치료가 다른가요? 네, 좀 다릅니다. 중등도 환자는 주로 몸 상태를 안정시키는 지지요법이랑 영양치료에 중점을 둬요. 이상적으로는 알코올 중독 전문가, 영양사, 간 전문의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관리하는 게 좋고요. 특히 영양 공급이 아주 중요해요.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공급해야 하고 필요하면 코로 튜브를 넣어서라도 영양액을 공급합니다.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특히 비타민 B1이나 미네랄, 아연 같은 것도 꼭 보충해주고요. 수액을 줄 때는 알부민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등도 환자라고 해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 정도는 되니까 결코 가볍게 볼 상태는 아니에요. 20%면 상당히 높네요. 그럼 중증 환자는 예후가 더 안 좋다고 하셨죠? 네, 중증 급성 알코올성 간염은 예후가 훨씬 안 좋습니다. 3개월 안에 사망할 확률이 30% 이상으로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단기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기 위해서 특정 약물 치료, 바로 스테로이드, 즉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사용을 고려합니다. 스테로이드요? 염증 줄여주는 약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간의 염증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해서 간 기능을 좀 회복시키려는 거죠. 근데 스테로이드는 부작용도 많다고 들었는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스테로이드는 감염 위험을 높인다거나 혈당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아무나 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조절되지 않는 심한 감염이나 폐혈증이 있다거나 위장관 출혈이 심하거나 콩팥 기능이 너무 안 좋거나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금기증이 없고 병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에게 선별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보통 먹는 약인 프레드니솔론을 하루 40mg씩 총 4주 정도 사용하고요. 먹는 게 힘들면 주사제 메틸프레드니솔론을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주사제를 스테로이드랑 같이 쓰면 생존율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병용하기도 하고요. 그럼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치료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릴 점수라는 걸로 치료 반응을 평가해요. 만약 이 점수가 높아서 치료 반응이 별로 안 좋다고 판단되면 스테로이드를 계속 써봤자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약을 중단하고 조기 간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 간이식이요? 아까 간이식은 6개월 금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원래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이식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술을 끊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증 알코올성 간염으로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영하지 않는 환자들은 워낙 단기 사망 위험이 높아서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 사회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재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을 잘 선별해서 6개월 금주 기간 없이 조기에 간이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럼 이식 대상도 안 되고 치료 반응도 없는 경우는요? 만약 조기 간이식 대상도 되지 못하고 스테로이드에도 반응이 없으면서 여러 장기 기능까지 나빠지는 가발성 장기부전 상태라면 안타깝지만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완화우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치료를 받았든 간에 장기적인 예후는 결국 그 이후에 금주를 계속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치료받을 당시의 간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보다도 그 이후에 술을 끊고 잘 유지하는지 여부가 1년 이상 장기 생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결국은 또 금주네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치료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금주라는 것. 오늘 저희는 알코올 관련 간 질환이라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심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단순 지방간부터 간경변증, 급성간염까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질환이고 단순히 술 마시는 양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거, 생활 습관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금주가 치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맞습니다. 또 중증도에 따라서 영양관리부터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치료, 그리고 마지막 희망인 간이식까지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정보들을 통해서 간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한 이해를 넓히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자료에서 우리가 봤듯이 PNPLA3처럼 간질환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 HSD17B13처럼 반대로 좀 보호해주는 유전자도 있다는 거 알게 됐잖아요. 네, 흥미로운 부분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중에서도 일부 한 10에서 20% 정도만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된다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이런 개인 간의 유전적인 차이 그리고 병이 진행되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술은 해로우니 끊으세요 라는 일률적인 공고를 넘어서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개인별 맞춤형 위험도 예측이라든지 예방 전략 같은 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개인 맞춤형 예방이요? 네. 예를 들면 미래에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나는 알코올 분해가 좀 느린 편이구나, 혹은 나는 술의 간 손상을 좀 더 잘 입는 타입이구나 하는 걸 미리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음주 습관을 좀 더 조절한다거나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간 건강 관리를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런 개인의 생물학적인 특성,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알코올 관련 건강 정책이나 우리가 환자를 보는 임상 진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맞춤형 예방과 관리 정말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